음,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볼 내용은 이제 변속기가 변속을 해도 레버를 조작해도 아래쪽으로 변속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정비하느냐, 또 원인은 뭐냐,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뭐 순서는, 원인은 뭐 너무 다양한데요. 순서는 좀 빈도가 많은 거는 앞에, 그냥 점점 갈수록 빈도가 이렇게 높지만 혹시 원인이 될 수 있는 걸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일 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이 장력, 변속기 케이블의 속선 장력을 너무 과도하게 이제 올려놨을 때 이제 이게 떨어지는 변속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변속기 속선은 이렇게 약간 뭐랄까 기타 줄처럼 팽팽하게 이렇게 당겨져 있으면 이게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한 좌우 1cm씩 이렇게 움직일 정도가 적당한 장력입니다. 이 정도에서 변속 지금 테스트를 해보면 자, 이렇게 변속이 잘 됩니다.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변속기 장력을 높여 보겠습니다. 장력 높이는 거는 뭐 잘 알죠. 이걸 인위적으로 많이 높여 보겠습니다. 좀 팽팽합니다. 뭐 한 번에 막 2칸씩 뛰어 올라 버립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이렇게 척척척 소리도 나고요. 자, 이제 변속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떨어지죠? 2칸씩 막 떨어지고요. 또 안 떨어지고. 자, 보셨다시피 이렇게 장력이 너무 세면 떨어지는 변속이 이렇게 타이밍이 늦게 됩니다. 어떨 때는 막 2칸씩 넘어가고. 자, 이럴 때는 많이 했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장력을 너무 높였구나 생각하고 최대한 오른쪽으로 장력 조절 배럴을 돌려줍니다. 자, 돌려준 다음에 적당하게 이제 변속이 잘 되는 시점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장력이 모자라서 위로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제일 작은 콕으로 변속을 한 다음에, 그래야 이제 변속 배럴을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제일 작은 데로 이동시켜 놔야. 가령 이 방식이 시마노 매뉴얼에 있는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찾아가는 포인트는 같습니다. 근데 운영사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정비 입문하시는 양반들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덜 헷갈리고 또 미세 조정하기가 더 낫습니다. 그건 가끔 시마노에서 하는 방식하고 다르다면서 틀렸다고 하는 분도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결국 찾아가야 할 장력은 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미세 조정을 조금씩 하면서, 자, 반 바퀴 정도 돌려주고요. 테스트. 자, 그래도 조금 모자라죠. 올라가는 게 더 하면서 저거 소리도 나고. 조금씩 높여주면서 포인트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 방법은 예전에 뭐 변속기 속선 늘어났을 때도 쓰는 방법이죠. 자, 속선 장력이 조금씩 높아지면 이제 배럴을 돌려주는 정도를 4분의 1바퀴 정도 미세하게. 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원활하지만 이제 올라갈 때 미세하게 타이밍이 약간 늦습니다. 그때는 정말 조금 돌려야 됩니다. 살짝만. 뭐 이 정도면 잘 됐습니다. 뭐 이게 뭐 해보고 장력을 너무 많이 준 것 같다 하면 다시 뭐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장력을 약간 느슨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게 자기 타보고 나는 조금 반 타이밍이 빨랐으면 좋겠다 하면 요걸 약간 왼쪽으로 돌려주고 뭐 나 이 정도로 이제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약간 살짝 반 바퀴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주고 요거는 약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왜 이렇게 장력을 계속 높이냐 하면은 보통 이렇게 정비 입문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변속이 위에서 튄다고 이제 장력을 계속 높여주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속을 위쪽으로 할 때 위코그에서 튀는 이유는 장력 문제일 때가 있고 그게 아닐 때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변속을 했을 때 튀니까 이거 튀니까 뭐 장력을 높이라고 누가 그러더라 해서 계속 장력만 높이다 보면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안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혼동에 이렇게 빠져서 막 그렇게 되는데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이렇게 장력이 이게 크게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헐렁헐렁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정상인데 팽팽하게 당겨도 위에서 튄다 할 때는 다른 문제입니다. 뭐 비테이션 나사가 뭐 이게 조절이 필요한데 안 했다거나 아니면 뭐 행어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문제 때문에 튀는 거기 때문에 장력을 어느 정도 높여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할 거는 일단 떨어지는 게 안 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체인이 튀는 거. 자, 그 다음은 한계 조절 나사를 너무 그러니까 밑에 H 한계 조절 나사를 너무 왼쪽으로 정확하게 세팅 안 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딱 치우쳐져서 세팅되어 있을 때 당연하겠죠. 한계 조절 나사는 저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변속기가 움직이는 그 한계라고 해야 되나? 그 변속기가 움직이는 범위를 조절하는 나사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마지막 코그하고 이 가이드 풀리가 살짝 오른쪽으로 가이드 풀리가 시마노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마노 메뉴를 유심하게 보시면 자, 이렇게 세팅을 할 때 한계 조절 나사를 세팅을 할 때 잘 보이나요? 제일 마지막 코그 바깥면과 가이드 풀리의 이 뭐라 해야 되나 이거 풀리의 이 톱니바퀴의 중심이 이렇게 딱 일치하게
잘 보이나요? 그렇게 세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한계 조절 나사를 조절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범위를 이렇게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안쪽으로 마지막까지 변속이 안 되겠죠. 이제 한계 조절 나사를 잘못 조절했나 안 했나는 이렇게 뒤쪽에서 이 부분 제일 작은 코그, 그 다음에 풀리가 어떤 위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나 보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H 조절 나사를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자, 과하게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척 봐도 풀리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죠. 한계 조절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풀리가 이쪽으로 가나?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돌려보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게 확인이 됩니다. 하여튼 오른쪽으로 돌리면 풀리는 왼쪽으로 간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당연히 이거는 과하게 돌렸기 때문에 변속을 안 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체인이 이동해 버립니다. 위쪽으로.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변속을 해도 뭐 당연히 변속을 못 합니다. 자, H 조절 나사가 이렇게 변속기가 움직이는 걸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뭐 이거는 생활 자전거인데요. 비싸나 안 비싸나 근본적인 원리나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이 나사가 이렇게 요 턱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제한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잘 안 보인다 뿐이지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일은 잘 없긴 없지만 정비 입문하시는 분이 너무 잘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거를 너무 이 스프라켓 제일 작은 코그의 중심과 풀리의 중심을 너무 잘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안쪽으로 살짝 잘못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떨어지는 타이밍이 약간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 캄파 같은 경우는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캄파 같은 경우는 캠파놀러 같은 경우는 이 코그의 중심과 풀리의 중심을 일치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뭐 캄파는 그것도 감안해서 설계를 했겠지만 하여튼 시마노는 풀리가 미세하게 중심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게 이 한계 조절 나사를 세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세팅해 볼 건데요. 정상적으로 방법은 뭐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그러면 이제 풀리가 움직입니다. 자, 그래도 튀지요. 약간 더 풀어주고 뭐 이렇게 휠셋을 돌리면서 이제 이 코그의 그 중심과 풀리의 중심이 풀리 살짝 오른쪽으로 가게 이렇게 하면 소리도 안 나고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자, 시마노에서는 이 가이드 풀리를 왜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이렇게 세팅을 하게 해놨냐면은 이 떨어지는 변속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봅니다.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자, 하여튼 뭐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빈도수가 뭐 실수로 또 할 수가 있겠죠. 누가 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지인 중에 이게 볼트가 느슨하게 쪼여 있으니까 아니 기계를 왜 이렇게 볼트를 허술하게 이렇게 쪼여놨냐 하면서 이걸 갖다가 꽁꽁 잠궈 버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양쪽 다 잠그니까 이제 이게 변속이 될 수가 없겠지요. 한계를 갖다 확 줄여놔 버렸으니까요. 자, 하여튼 뭐 혹시 이제 장력까지 점검했는데 떨어지는 게 잘 안 된다, 아니면 또 모르는 사람이 이거 돌렸다 그러면 또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장력도 정상인데 장력도 뭐 그렇게 약한 것 같지 않은데, 속선 장력도 약한 것 같지 않은데 떨어지는 게 안 된다 할 때는 가장 작은 쪽으로 변속을 한 다음에 이 풀리와 이 코그 사이의 이 정렬 상태, 정렬 상태를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틀어져 있다 하면 이 한계 조절 나사로 돌려서, 한계 조절 나사를 뭐 좌우로 돌려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가이드 풀리와 이 코그를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뭐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했었던 이 행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변속기하고 프레임하고 사이에 이 행어가 이 변속기를 잡고 있는 거죠. 잡고 있는데 옆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충격이 행어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변속기가 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안쪽으로 이렇게 휘겠죠. 삐딱하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변속기도 삐딱하게, 풀리도 삐딱하게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떨어뜨리는 변속이 어느 코그에서 이렇게 휜 만큼 거기서 이렇게 멈춰서 더 이상 안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때는 이거 행어를 펴줘야 되는데요. 그 행어 피는 그거는 저번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뭐 육안으로 봐서 이렇게 휘어 있는 거는 금방 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렬 상태도 이상 없는데 어느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잘 떨어지는 변속이 잘 안 되고 뭐 약간 튄다, 초거덕초거덕 하는 소리가 난다 하면 그때는 행어가 혹시 변형된 건 아닌가 의심을 해보고, 그거는 뭐 유튜브에서 자전거 공작소 변속기 행어 교정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본격적인 뭐 로드바이크나 산악자전거는 뭐 크게 그런 일이 그래도 뭐 혹시 모르는데, 이 속선, 자, 뭐 전동식, 그러니까 DI2나 스람의 이탭 같은 경우는 뭐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이 변속기를 잡아당겨준 이 케이블에 변형이 있거나 녹이 쓸거나 하면 이게 변속에 떨어지는 변속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연하겠죠. 이게 당겨주고 놔주고 해서 이렇게 작동하는 건데, 가령 이제 이 부분이 이 안쪽에서 녹이 쓸어버린다거나 오래 방치한 자전거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단지에서 막 썩어가는 자전거들이 많죠. 그런 경우는 거의 100% 이제 이 변속선이 안에 녹이 쓸어서 잘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기는 거는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이 좌우로 움직이는 이게 스프링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스프링이 이제 떨어지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큰 코그에서는 저게 바짝 이렇게 힘을 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링이 장력이 있어서 떨어지는 거는 밑에서 아래로 한 3칸 정도 떨어지는 거는 잘 떨어지는데, 점점 내려올수록 스프링이 이게 오므려지겠죠. 오므려지면 장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 속선에 녹이 쓸거나 뭐 이렇게 이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커팅할 때 성의 없게 이렇게 케이블 자르고 그
진 눌려진 상태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이렇게 이었을 때 그 정도도 뭐 고가의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변속을 늦게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속선을 갈아줘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정도의 테스트를 일단 한번 거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변속을 합니다. 이렇게 변속을 한 다음에 크랭크를 돌리지 않고 변속을 떨어뜨리면 케이블을 이렇게 쉽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움직여 봐서 잘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뻑뻑하겠죠. 뻑뻑하면 요 노출된 부분에 그리스나 아니면 윤활유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뭐 없으면 체인 오일도 괜찮습니다. 체인 오일 넣고 체인 오일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속선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가끔 보면 이렇게 이 부분 있죠? 그 케이블 끝 부분이 이렇게 끝 부분을 보면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과하게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튀어나오면 그게 또 변속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케이블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케이블이 이렇게 어느 특정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전거 케이블, 브레이크 케이블인데요. 다 구조가 똑같으니까요. 소재나 구조가 비슷하니까. 근데 이게 자전거에 쓰는 이게 속선 케이블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꺾이면, 자, 이렇게 꺾이면 이거 안 펴집니다, 이거. 자, 이거 웬만큼 몇 개 펴려도 잘 안 펴집니다. 자, 이런 상태의 구간이 한 군데 있다 하면 이게 탄력이 생겨서 케이블 리턴을 못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새 자전거 같은 경우에 지인 새 자전거 샀는데 아무리 자기가 세팅을 해도 안 된다 해서 한번 들고 왔었는데요. 이런 구간이 중간에 하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조립하는 사람이 여러 대를 조립하다 보니까 무성의하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런 게 하나 중간에 있으면 이게 세팅을 아무리 해도 장력을 이렇게 늦춰주면 이 구간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서 이제 변속기가 이동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이제 확인해보고 이런 게 발견되면 그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뒷변속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렇게 한번 펴보십시오. 펴봐서 이렇게 해봐서 그래도 세팅이 안 되면 갈아줘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속선 윤활 해주고요. 속선만 옛날은 아니죠. 요즘도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속선에 이렇게 발라주는 전용, 듀라이스 전용 그리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수입을 잘 안 한 것 같은데, 요새는 워낙 케이블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러나 모든 유저들이, 모든 라이더가 고가의 장비를 쓸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케이블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윤활을 해주고, 자, 원위치 시키고 페달을 돌려주면
드라이브 트레인이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지? 그 다음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케이블 겉선이 짧을 때 또 마찬가지로 그 앞에 얘기했는데 요새는 인터널 방식의 케이블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케이블 안에 라우팅을 잘못했을 때, 그죠? 프레임 안쪽에 뭐 라우팅을 이렇게 선을 이렇게 배선을 하는 과정에서 뭐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프레임 구조상의 문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케이블이 어느 특정 구간에 이렇게 많이 휘거나 하면 또 이렇게 리턴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 그런 경우는 진짜 조립한 사람이 잘 조립하지 않으면 원인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거 다 해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한번 그런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인터널 케이블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약간 상대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방식보다는 뭐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뭐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 다음에 이거 케이블이 짧으면, 자, 케이블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브를 그리면서 변속기를 이렇게 약간 직선에 가깝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케이블이, 라우팅이. 근데 케이블이 짧으면 이게 당긴다고 해야 되나요? 당기는 힘이 변속기에 작동하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게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잘 없긴 없는데 어디냐, 프레임 교체하고 나서 기존 겉선을 재생하는 경우, 이식한 프레임에 이 케이블이 짧았을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나오는 산악 자전거 같은 경우, 시마노 섀도우 방식 같은 경우는 이 겉선이 약간 완벽한 직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다이렉트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케이블 길이가 짧아서 변속에 에러가 오는 게는 잘 없습니다. 어떻게 생기면 뭐냐면은, 이거는 뭐 시마노는 아니지만 쓰람인데요. 자, 저렇게 생겼죠. 약간 직선에 가깝게. 그러니까 아예 저렇게 케이블 라우팅이 저렇게 설계된 경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로드바이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방식을 많이 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듀라에이스 신형에서 이렇게 산악에서 쓰는 섀도우 방식을 씁니다. 이제는 그게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아까 저것처럼 이렇게 직선에 가깝게 라우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케이블 길이가 짧아서 문제를 발생할 일은 잘 없겠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정비법은 로드바이크든 산악 자전거든 하이브리드든 자전거에는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원인으로 작용하고 또 정비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뭐 산악 자전거 따로, 로드바이크 따로 뭐 그런 거는 잘 없습니다. 뭐 이제 다른 앞에 것까지 다 점검했는데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케이블 라우팅이 짧은 건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보다 약간 더 길게, 이렇게 지금 이 자전거처럼, 이 자전거도 약간은 좀 짧은 느낌이 있는데 부드럽게 이렇게 최대한 저항이 없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걸 약간 이렇게, 그렇다고 뭐 너무 막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자전거는 아날로그 기기니까 적당한 선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가는 게 뭐 정비의 재미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발생하는 일이 없는데, 이 관절마다 이렇게 이렇게 변속기는 있는데요. 뭐 이렇게 작동하게 돼 있는데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이게 오래 이렇게 방치하면 내부에서 이렇게 녹이 쓸 수가 있겠죠. 그때는
그 WD 사공 같은 거, 뭐 파워백인데 WD 사공이 아마 특허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워백 무슨 뭐 온갖 이름으로 다 나오는데 다 WD 사공입니다. 근데 이게 윤활 방청제라고 써 있는 거, 이거를 그 이제 림에 이렇게 묻지 않도록 이렇게 뭐 천으로 이렇게 잘 가린 다음에 여기에 이 중심으로, 관절 중심으로, 또 스프링 중심으로 안쪽 이게 스프링이 있습니다. 아까 확인했다시피 충분히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려줘서 이렇게 막 움직여 봐야 되겠죠. 움직일 수 있게 막 좌우로 비틀어 보고 위로 또 올려보고 해서 다시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뭐 똑같은 뭐 저렴한 생활용이지만 구조가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런데 다 변속이 가려져 있지만 스프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프링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장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이 스프링들은 어떤 작용을 한다고 했냐면 변속기가 복원되는 힘입니다. 이렇게 복원이 돼야 이렇게 가장 작은 쪽으로 변속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오랜 사용으로 장력이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힘을 못 받게 되면, 힘을 못 받을 정도로 장력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 떨어지는 변속이 안 되겠죠. 다른 거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근데 시마노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국내 자전거 전문점에서 이거 스페어용으로 이거 스프링을 따로 별도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스프링 수명이 참 깁니다. 지금 저기 10년 된 생활용 자전거도 뭐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뭐 보나 안 보나, 늘 여행용으로 타고 다니고 뭐 마트 갈 때 타는 자전거도 한 10년 동안 해도 아직 장력이 짱짱하거든요. 뭐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자전거 보관할 때 기어 변속을 가장 작은 쪽 기어 그 스프라켓 코그에 앞에도 가장 작은 체인링에 그렇게 해서 보관하면 당연히 이렇게 변속기가 이렇게 오므러져 있는 상태, 그래야 이제 장력이 계속 오래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아마 누가 일부러 부시지 않는 한 스프링 이거 텐션 때문에 이게 변속이 아래로 안 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까먹은 건 하여튼 한 이 정도만 체크에 들어가면 그렇죠. 아주 드물게는 뭐 레버 쪽에 레버가 뭐 불량 처음에 나올 때부터 불량일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뭐 장가 정비를 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거는 그냥 AS 받는 게, 시마노 AS는 되게 원활하니까요. 받는 게 좋겠고, 뭐 이제 순서대로 정비 요령은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첫 보면 경험이 많이 쌓이면 한 번에 보고도 알 수가 있지만, 처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 중에 아마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거의 한 95%는 이제 변속이 떨어지는 거는 아마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 원인이 많고 기계식이 형편없는 방식이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를 모으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다양해지는 거지, 기계식이 뭐 완전 뭐 몹쓸 방식이라서 고장이 뭐 자주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대로 한번 이렇게 세팅되어 있으면, 뭐 제가 쓴 저 생활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년 정도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도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이 고장 원인을 예로 이 기계식이 무슨 하자가 있는 물건으로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뭐 일단 그래도 빠진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또 그것도 그런 또 여기 없는 원인을 또 찾아가는 것도 자가정비의 하나의 재미겠죠. 또 자기 노하우가 쌓여가는 거고. 뭐 하여튼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